원하는 그대로. 겨울바람이 수면을 때리면 흐르던 물도 바위처럼 단단히 얼어버립니다. 동장군이 점령해버린 숲속엔 생명의 기척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했듯이 때가 되면 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냉기에 얼어있던 숲도 마찬가지죠. 봄의 기척을 제일 먼저 눈치채는 건 언제나 식물입니다. 새싹이 고개를 내밀 때쯤 숲속의 곤충들과 산골 안악들은 신선한 먹거리를 찾아 골짜기를 헤맵니다.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봄의 전령사인 꽃과 어린 싹입니다. 초봄의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는 이 작은 풀이 처음 꽃을 피우는 데는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내는 것만이 어느 해봄 비로소 숲의 한 부분이 됩니다. 뿌리와 줄기 사이에 있는 마늘쪽 같은 인경에는 녹말을 비롯한 자양분이 많은데 전쟁에서 패망한 후 일본에서는 이 얼레지 인경을 캐다가 떡이나 국수를 해먹었다고도 합니다. 할머니 강원 달라는 거 한마디 하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곡식이 여물지 않은 초봄, 보릿고개라 불렸던 그 시절 얼레지의 인경은 줄인 배를 채워주는 좋은 먹거리였습니다. 좀 일단 먹고. 산골 사람들의 도시락은 밥과 쌈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봄에 사는 먹을 것이 지천이기 때문이죠. 기분 끝내준다고. 그러나 하찮은 풀이라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합니다. 얼레지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과용하면 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작은 풀의 생존 전략입니다. 두릅나무의 새싹을 그냥 두릅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나는 버터라 불릴 정도로 영양덩어리인 두릅은 맛과 향이 좋아서 사람들의 주 공격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7, 8월에 피어나는 하얀 꽃은 유난히 많은 꿀을 가지고 있어 그 역시 좋은 자원이나 두릅나무의 꽃을 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 봄, 새순을 나물로 모두 채취해버리기 때문이죠. 두릅나무의 새순은 3번을 거듭다면 아예 죽어버리고 맙니다. 까마귀의 발톱 또는 용의 비늘이라 불리는 가시는 그 끝이 날카롭고 단단해서 웬만한 곤충이나 동물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만은 예외입니다. 사람들이 휘두르는 낫에는 아무리 강한 가시로 모장한 줄기라 해도 영락없이 허리가 끊어지고 맙니다. 동의보감 체의학법 편에 의하면 초봄에는 뿌리에만 약물이 오르려 할 뿐 가지와 잎으로는 아직 그 약기운이 퍼지지 않았으므로 뿌리를 사용하는 약초는 이른 봄에 캐는 것이 좋다고 했고 가을에는 가지와 잎이 마른 다음 약물이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려 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른 봄, 지난 겨울의 흔적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숲.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산골 안악은 무엇을 찾는 걸까요? 온통 누렇기만 한 초봄의 산이지만 더덕을 캐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죽은 줄기를 찾아 그 밑을 파보면 그 아래에는 영락없이 더덕이 새싹을 피워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약재로 귀한 손님 대접하는 밥반찬으로 올랐던 더덕은 그 뿌리가 산삼이나 인삼과 비슷해서 사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삼, 단삼, 고삼, 인삼과 더불어 오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네. 이것도 꽤 오래 묵었어 이것도. 산간의 그늘에서 자라는 더덕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강한 향을 뿜어내는데 그 목적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은 곤충들보다 먼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일쑤였고 그래서 더욱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고산지대에서 만나는 이 풀은 몸 전체에서 강한 마늘 냄새를 풍깁니다. 울릉도에서는 옛날 기근이 들 때 빈민들을 구했다 해서 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 속에 피는 연꽃과 같다 해서 중국에서는 설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채 눈이 녹지 않은 곳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맹독성 식물입니다. 이른 봄에 일찌감치 꽃을 피우고 경쟁이 치열한 여름엔 시원한 그늘에서 열매를 만드는 복수초는 생존의 싸움터인 절대 뛰어들지 않고 요령껏 살아가는 야무진 꽃입니다. 산이나 들, 밭둑이나 길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무리지어 피는 것은 모두 서양 민들레입니다. 홀로 피어 있는 이것이 바로 토종 민들레입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민들레즙을 마시면 흰머리가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산골 사람들은 어린 민들레를 쓴바귀처럼 나물로 무쳐 먹거나 고들빼기처럼 김치로 담가 먹는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함부로 쓰면 임산부의 태아를 떨어뜨리게 한다 하여 낙태약으로 쓰일 만큼 이 풀은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뱀이 즐겨 먹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사상자는 산이나 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눈길 닿는 곳이면 어디나 무리를 지어 피어나는 흔한 잡풀에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약기운을 찾아냈던 건 민간 처방으로 이용되어 오는 동안 손끝에서 손끝으로 대물림에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결과일 것입니다. 몸 전체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이 풀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성초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선조들의 오랜 경험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흰털을 단 씨앗의 모양이 백발노인 같다고 해서 양명이 백도옹인 한미꽃은 양지바른 남쪽 기슭의 풀밭이나 석회암 지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털복숭이 꽃이 무덤 주위에 많이 피는 것은 무덤의 흙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석회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꽃대가 굽어 있는 것은 암술과 수술이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이면 장전리 마을 남정네들은 산신제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100가구가 넘었지만
지금은 8가구로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젊은이들도 몇 남지 않아 그 규모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참나무를 태워 만든 수치인데요. 제사용 밥인 매를 지을 때는 반드시 참나무 수채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까마득히 먼 옛날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을의 전통입니다. 종이를 태워 주위에 있는 악귀들을 다 쫓은 후에야 제단을 차립니다. 동네비가 이장해둔 일인데 먼저 남신인 중앙산신과 여신인 가리왕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이어서 8가구 불황민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합니다. 이대영 그리 있으면 한국 사업이 번창하기로부터 산이 풍요로우면 마을도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산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은 그 산의 안녕을 제일로 치는 것입니다. 가리왕산 줄기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산자락에서 살아온 정신애외. 약초캐는 일로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모두 시켰건만 지금은 두 내외 입에 붙이라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물 밀리듯 들이닥치고 있는 수입약초 때문인데 정신애외가 종일토록 온 산을 헤매다니며 캐낸 것들이 전부 헐값에도 넘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한약재를 이 한국에서 나는 걸 쓰지도 않으니까 값지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있는 걸 봐도 안 캐고 가죠. 집만 되지 무섭니까 그게. 지난 60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온 경동시장.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진열대엔 약초꾼 정씨 같은 사람들이 키우고 캐낸 우리 약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약초는 재래시장 쪽에 구색 맞추기처럼 놓여 있을 뿐 거래는 한산해 보였고 규모가 크거나 현대식 매장을 갖춘 가게에서는 모두 수입 약재를 국산과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동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약재 중 수입산은 60%, 국내산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수입되고 있는 약재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오는데 그 값이 우리 것보다 훨씬 저렴한 터라 우리 땅에서 자란 토종 약초는 가격에서 이미 뒷전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약재 이외에 관광객들이 보따리로 들고 들어온다든지 식용으로 수입해 약용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도 허다해 이래저래 우리 약초는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 농축액을 뽑아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그대로 막바로 들어오는.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그 농축액이 들어가서? 이게 농계 제약회사에서 뭐 드링크 종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뭐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의 한약재 채취나 재배 농가는 5분의 1로 줄어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급 조절이 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안정된다면 토종 약초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땅에는 우리 몸을 지켜줄 약초가 아직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이죠.
2500만 년 전,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불쑥 솟아올라온 섬 울릉도. 그 태고의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생명들을 찾아갔습니다. 외진섬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바위 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풀의 이름은 갯매꽃입니다. 해풍을 먹고 자란다는 바닷가의 이 작은 꽃은 민간에선 당뇨와 피로회복제로 요긴하게 쓰였던 풀입니다. 울릉도 해안에서만 피는 이 꽃은 여러 해살이 풀로 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뿌리를 캐어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백리향은 그 향이 백리까지 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꽃은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섬백리향입니다. 동해바다에 외딴 섬을 지키고 사는 이덕영 시내외. 이 시내외는 백리향을 차로 개발하기 위해 실험 재배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백리향이 있는 집엔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작은 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치약의 향료로 이용하는 등 실생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내외가 만든 백리향차는 주변에 가득한 녹색 자원 활용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처음 이 섬에 당도한 개척자들이 섬 말라리의 뿌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잃었다는 눈물겨운 전설이 있는 곳. 그래서 이름도 나리분지입니다. 그래서일까, 나리분지 근처엔 이 풀이 지천입니다. 골짜기에 물 흐르는 곳에서 많이 살고 있는 고추냉이는 우리가 흔히 일본식으로 말하는 와사비의 원료인데, 방부 효과가 대단히 커서 배 밑창에 바르면 따개비가 달라붙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안가 높은 절벽을 찾아 둥지를 트는 섬 기린초는 강원도 설악산에도 종종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간에서는 위장병이 도지면 이 풀을 캐다 먹었다고 하는데, 한방에서도 꽃 전체가 약으로 쓰이는 풀입니다. 오래전부터 뿌리를 돼지 사료로 써오고 있는 이 풀은 섬 사람들에게는 돼지풀이라 부르는 게 더 익숙한 꽃입니다.
초정룡이 있는 곳 주변을 보면 항상 눈에 띄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정룡은 그 식물에 의지해 양분을 얻어먹고 사는 기생식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철쑥입니다. 사철쑥은 해안가 모래밭에 많이 나는데 그 생육 조건도 바닷가를 좋아하는 초정룡과 맞아떨어져 궁합이 잘 맞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바람과 돌의 섬 제주. 그 가운데 으뜸인 한라산은 난대, 온대, 한대층이 동시에 존재하는 생명의 보고로 그 안에는 1200종의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고가 침입했을 때 몽고인들이 약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왔다는 이 풀은 꽃만 좀 붉을 뿐 정작 뿌리는 붉은색이 아닙니다. 백록담에서 서남쪽으로 1700고지 계곡에 있는 500나한상. 500명의 부처가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어떤 이들은 500명의 장수가 열병식을 갖는 것 같다 하여 500장군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백두산이나 한라산의 정상 부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시로미. 머루알 같은 달콤한 열매가 식욕부진과 갈증 해소에 쓰여온 이 풀은 예로부터 물이 귀했던 한라산 중턱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풀이었을 것입니다. 소도 가시가 무서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가시엉겅퀴의 잎은 제주도 조랑말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입니다. 조랑말들은 앞발로 이 가시를 짓이겨 부드럽게 만든 다음 꽃을 통째로 뜯어먹습니다. 한라산 1500고지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꽃은 날씨가 굳거나 어둠이 깔리면 후다닥 꽃잎을 오므려 버립니다. 꽃이 필 때쯤엔 잎이 흰색으로 바뀌는데요. 여기다 꽃과 뿌리까지 흰색이어서 삼백초라 불립니다. 냉기에 강해 한겨울 매서운 추위도 끄덕없이 견디는 이 풀은 살균 작용과 이뇨 작용이 뛰어난 약재인데요. 제주 사람들은 이 풀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여 송장풀이라고 부릅니다. 타는 듯한 빛깔의 이 꽃은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인데요. 서울의 한가운데인 부암동 공터에서 활짝 꽃망울을 열었습니다. 재배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이 꽃이 어떻게 주택가에 버젓이 서 있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싹을 틔운 것이 아닌가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연꽃 중의 연꽃이라 불리는 수련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그 뿌리는 연못 속 진흙에 묻어두고 있대 잎과 꽃은 평생을 물 위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수련은 그 화려한 꽃잎을 접어둡니다. 그러다가 다시 밝은 해가 뜨면 천천히 꽃잎을 열기 시작하죠. 뿌리가 약재로 쓰이는 수련은 남획으로 인해 지금은 사찰의 연못에서나 겨우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서건 제 종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생물들을 무참히 파헤치게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을 찾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계곡과 숲은 망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순환을 당했던 대표적인 것이 약초라는 운명의 풀들입니다. 설악산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약, 자랑할 수 있는 약. 자랑할 수 있는 거 마가목하고 염지하고 삼지죠. 삼지구엽초는 하나의 줄기에서 세 가지로 갈라지고 한 가지에 세 장씩 모두 9장의 잎을 가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한때는 무자비한 남획으로 인해 멸종의 위기에까지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어디에 좋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음양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소화 기능 뭐 이래서 이제 음양 음탄한 양이 먹었다 뭐 삼저 뭐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뭐 요즘에 얘기를 하대서 이걸 먹으면은 뭐 정력에 좋다. 정력에 좋다. 예. 그래서 많은 이게 음양각 남자분들이 많이 찾겠네요. 많이 찾죠. 근데 갈라졌어요. 재배도 어려운 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신도만이 달려. 삼지구엽초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연잎꽁해달이라고 하는 역시 약초인데 삼지구엽초 같은 강경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요와 비슷한 산꽁해다리도 삼지구엽초라고 해서 푼 적이 있어요. 그 모양새가 삼지구엽초를 닮아 마구잡이로 뽑히는 순환을 당해온 꿩의 다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주는 풀입니다. 꿩의 다리 잎을 자세히 보십시오. 대개 줄기 셋, 잎이 9이어서 삼지구엽초와 비슷해 보이지만 잎의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꿩의 다리는 톱니가 있는 손바닥 모양, 그리고 삼지구엽초는 톱니가 없이 전체적으로 심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린 삼지구엽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이북에 서식하는데 그늘을 좋아해 나무가 울창한 수립 밑에만 그 뿌리를 내립니다. 워낙 생장 조건이 까다로운 터라 야생에서만 볼 수 있고 그 분포 지역도 넓지 않아 지난 93년도에는 특정 야생식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력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이 풀은 음양곽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됐습니다. 무슨 성혼론을 대단히 촉진시켜주는 정력제가 아니라 한약에서는 콩팥 기능을 항진시켜주는 약으로서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완전한 그런 정력제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지구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터라 시중에 나와 있는 삼지구엽초는 모두 야생에서 불법 채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삼지구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음양곽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백두대간의 등뼈인 전봉산을 찾아간 것은 지난 여름의 끝무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고인 그곳. 그러나 산은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1902년)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 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처음 씨앗이 움트고 싹을 키우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사를 온 것입니다. 이식된 식물이 살아남을 확률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전봉산에는 10여 종이 넘는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사를 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금강의 그날이요. 이것도 이식한 거죠? 태백산, 금강산을 비롯한 고산에서만 나는 이 풀도 이사를 해왔습니다만 황백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잎만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십만 년에 걸쳐 생성된 산. 그러나 그 산을 파괴하는 데는 불과 1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전봉산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연어의 회기천인 양양 남대천과 우리나라 최대의 원시림지대인 진동계곡을 끼고 있는 전봉산이 발전소 자리로 확정된 것은 10년 전인 1989년. 많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깃발은 날리기 시작해 현재 활발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계령에서만 볼 수 있다는 한계령 풀을 비롯해 30여 종의 토종 풀꽃이 자라는 전봉산. 그 산이 찢기운 누런 자리엔 지금 어떤 생명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전봉산이 갖게 될 인공시임장은 양양 양수발전소. 수몰 면적이 6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댐입니다. 문명은 언제나 자연을 파괴시킨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에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자연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누런 황무지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 풀도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곧 숲이 우거진 곳으로 이식시킬 예정이나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얼마나 버텨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병이 난 곳에 약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누런 속살을 드러내놓고 중병을 앓고 있는 산. 그 산의 병을 치유하는 약은 단 한 가지, 풀과 나무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산비탈이나 숲가의 풀밭에서 잘 자라는 도라지는 예로부터 민간이나 한방에서 널리 쓰여온 약용식물입니다. 도라지의 고향은 히말라야 산맥의 고원지대로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도라지 말린 것을 길경이라 하며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로 쓰이는데 동의보감을 보면 길경이 들어가는 처방이 무려 278가지나 됩니다. 길경은 약기운을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데 그 효능 또한 가래를 삭혀주고 폐를 보호하는 등 우리 몸 상층부의 병에 쓰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성분을 발견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소염 효과인데요. 우리 의학 산업과 접목된다면 경제 한파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살림에 한몫 단단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실험용 쥐에발에 부종을 일으키는 주사를 놓습니다. 도라지에서 추출한 소염제인데요. 이 소염제는 한쪽의 쥐들에게만 투여합니다. 도라지에서 추출한 물질의 소염 효과는 현재 쓰이고 있는 어떤 소염제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 이 실험 결과 증명됐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중에 쓰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약 10배 정도 강한 성분이라는 걸 알았죠. 향신료로 쓰고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잎에서 그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배추향의 잎을 깻잎 대신 보신탕에 얹어 먹기를 즐겨한다는데 맛은 매우나 기운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한방에서는 나쁜 기운을 쫓는데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디고 자갈밭이 있는 곳이면 쉽게 집성촌을 만드는데 요즘은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 풀입니다. 배추향은 민간에서 구토와 구역질을 치료하는 데 흔히 쓰던 풀이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풀에서 노화 방지 물질을 추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의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이 물질의 이름을 로즈마린산이라고 하는데 암을 예방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성 물질입니다. 로즈마린산은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미 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추향에서 추출한 로즈마린산은 식품 산업에 그 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이미 우수한 노화 방지 물질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추향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원식물로서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아진 햇살에 몸이 더욱 붉어진 고추잠자리가 바쁘게 오갈 때쯤이면 들녘에서 한아름 가을 바람을 안고 일렁이는 풀입니다. 허약한 체질의 기를 보호하는 데 으뜸인 약초로 황색의 뿌리라 해서 황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돌아온다. 젊음을 되돌려 놓는다 해서 당귀인데요. 인삼이 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당귀는 혀를 보호하는 데 씁니다. 한약방의 독특한 냄새는 바로 이 당귀의 향이죠.
바람이 건조해지면 산과들의 빽빽이 모여 꽃을 피우는 들풀인데요. 너무 흔해서 눈길 주는 이는 없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한두 포기는 심어 체하거나 설사할 때 상비약으로 썼던 약초입니다. 사람이나 술에 밟히면서도 일어선다 하여 차전추라고도 했고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난다 하여 질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옛날에는 산길을 헤매다 이 풀을 발견하면 인가가 멀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질경이의 수명은 20년이 넘는데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존의 전략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 하나가 땅속 깊이 내린 뿌리인데요. 낫으로 줄기를 아무리 잘라내도 이듬해가 되면 다시 싱싱한 새싹을 피워냅니다. 차전자라 불리는 씨는 약으로, 어린 싹은 식용으로 쓰여왔습니다. 모진 운명의 잡초라고 해도 제할 몫은 있기 마련입니다. 들이나 냇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풀은 가을에 꽃이 필 때 거두어서 볕에 말려 약으로 쏘았습니다. 매운맛의 이 풀은 독이 없는데도 예로부터 물고기 잡는 데 쓰여왔다는데 엽귀에 어떤 성분이 물고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병의 대부분을 식물로 치료해왔습니다. 현대의약품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식물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약을 원료로 해 본격적으로 의약품을 만들어낸 것은 불과 30년 남짓입니다. 들과 산의 지천인 풀, 그 녹색 의약품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한방 생약에 대한 그 수출 내지는 그 소비가 상당히 늘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효능이 인삼을 앞지를지도 모를 만큼 훌륭한 약용식물인 오갈피는 강원 이북부터 시베리아까지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입니다.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에는 없고 가시 오갈피만 러시아에 자생하는데 그것을 시베리아 진생, 다시 말해 시베리아 인삼이라고 부릅니다. 오갈피는 우리나라엔 총 15종이 있는데 그중에 8품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입니다. 오갈피에는 아칸토산이라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데 그것에는
아스피린의 5배가 넘는 소염 효과가 있어 외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생과 미국, 일본의 건강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지천인 이 천연 자원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오가피는 외국에서 먼저 알려지고 이런 제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개발돼서 지금 역수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긴 콩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거든요. 지금 뭐 전량 미국에서 미주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 콩입니다. 그게 그런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이쪽에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온으로 해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갈은 저울을 길가나 야산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 한 포기에도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의 씨앗을 모아 보관하고 있는 종자은행에는 총 13만 5천 점 정도의 씨앗들이 파란 꿈을 접고 잠들어 있습니다. 영하 18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의 씨앗은 앞으로 300년 동안 잠을 자게 됩니다. 300년 후가 되면 우리 후손들에 의해 많은 신물질들이 개발될 것이고 그때 이 씨앗들은 세상으로 나와 녹색 자원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 보관 중인 약초의 씨앗은 모두 2,200여 종으로 우리나라 토종뿐 아니라 외국의 것도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게 뭐 두통, 신경통 그래가지고 주로 뿌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보면 알겠네요. 하수오. 예. 하수오라고요? 네, 백화소라고. 아, 백하수오. 예. 최근에도 보면서 진코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 자원으로부터 실제로 추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약초 종자가 저희들 여기 장기 보존에 약 한 마이너스 18도부터는 300년 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300년 후에 이 종자들이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봄에서 겨울로 가듯 세상 만물은 시간의 흐름 따라 그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오늘 뿌린 씨앗은 훗날 달콤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는다는 건 다시 줄기가 시들고 있다는 말이죠. 숲속, 그 준엄한 세계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져간 만큼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숲속 어딘가엔 걸리버가 갔던 곳 같은 신비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제 땅에서 난 것들은 제 땅의 것들로 명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라 하였듯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가가려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작은 풀들이 가지고 있는 녹색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원래 쏘는 거 아니에요? 거쳐 쏘는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참 그거 중에서 암을 고치는 성분이 들어있다 하는 게 밝혀졌는데 가보니까 이 식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암 고치는 약을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되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어떤 좋은 일을 할지 몰라. 또 지금 없는 병이 있어. 그런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